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꼭 한 달 전 오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오늘은 또 스스로를 불행한 군인이라고 했던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5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반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를 둘러싼 보복공천 논란과 관련해서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 마포를 기반으로 하는 김기덕 서울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단수 전략공천에 밀려나 무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김기덕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공천 갈등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기덕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새정치연합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광희의 영실에서는 대한민국 언론 지형의 단면과 폐해를 추적하고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슬기로운 해법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죠? 네, 아베 총리는 어제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이런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강조했고요. 예. 앞으로 열린여당 내 협의를 거쳐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방향을 가게 의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과연 오해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이 안보 간담회라는 기구가 도대체 어떤 기구인지 궁금한데요. 네. 정식 명칭은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이고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이 현재 헌법화에서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학자와 또 전 외교관, 기업가 등 총 14명에게 검토하도록 요청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 자위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 간담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바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기구라는 점입니다. 또 아베 총리의 의사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논의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총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회의이긴 한데 사적 회의이기 때문에 설치의 법적 근거나
자기 결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한 지적인 것 같고요. 네. 사적 자문기관이 낸 보고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보 간담회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죠? 네, 제출했어요. 예, 낸 그 보고서에 네.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이 헌법 구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 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게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그 필요 최소 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던 역대 정부의 그런 의견을 뒤엎는 주장입니다. 예, 보고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의 행사에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서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판단과 국회 승인을 거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제3국 영해를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보고서가 일본 헌법 제9조의 해석 변경을 기존과 다르게 한다는 건데 네. 일본 헌법 구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헌법 구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평화 헌법의 근간인 이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형태로 방위를 행사한다는 전수 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일본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공식화한 기자회견 연 직후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NHK는 약 2,000명의 시민이 도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데 반대한다. 헌법 구조를 지켜라. 이렇게 외쳤고요. 시위 참가자 중 일본 문필가 모임은 성명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민주주의 절차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 수법은 비상식적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개인적으로 모은 자문기관의 보고를 받아서 헌법 해석과 국가 존재 방식의 근본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게 이런 형태로 결정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일본 정치권의 반응도 좀 엇갈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익 야당인 일본 유신회의 공동대표는 역대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며 아베 총리를 높이 평가했고요. 예.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평화주의에 기초한 안보 정책에 큰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고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공산당 위원장은 해외에서의 전쟁과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미국이나 주변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 지난달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의 집단 자위권 검토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네. 이번 아베 총리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집단 자위권 검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예. 미국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정부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아베 총리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존중해 평화의 길을 지키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취한 유례없는 행보들은
최근 일본이 보여준 부정적인 역사 문제 인식을 연상케 한다라고 지적했고요. 예. 일본이 평화와 안정에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뭐 우리 정부도 크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동북아가 좀 긴장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기사를 첫 기사로 꼽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오늘 조선일보 기사 일면에 난 기사군요.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2009에서 2013년 52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권 면직, 파면, 해임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직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성적 불량, 이런 것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26만 명 중에 103명으로 연평균 20명꼴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근무한 중앙부처 공무원 연인원 따져보니까 한 130만 명 되는데요. 예. 이 가운데 103명만 징계를 받았다 하니 0.008%만 무능과 태만을 이유로 퇴출됐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해마다 실적평가에 따라서 전체 지점장의 10%씩 퇴출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공무원은 사실상 퇴출이 없는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퇴출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이 무능하고 태만한 또는 무능과 태만을 방치하는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능과 태만을 하거나 방조한 그런 공무원들 모두 내쫓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공무원 중에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공무원, 정무직 선출직인데요. 네. 예.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기사는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세월호 참사, 이거 결국에는 막지 못했고, 뭐 사고가 터졌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던, 사고 당일부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한 달 전 이 시각에 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그 다음 날부터 말이죠. 자, 뭐 대통령 빼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증책하고 징계해서 과연 세상이 바뀔까?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가 발발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뜻 있는 지식인, 특히 선생님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오늘 국민일보 칼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저희 뭐 칼럼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겨레 경향, 그 한국일보를 제외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말이죠. 오늘 국민일보 이영미 사회부 차장의 대통령만 구하면, 이 칼럼은 함께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짜임새가 있는 칼럼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재빨랐던 순간은 3번 있었다. 진도 팽목항에 희생자 명단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던 안전행정부 국장 목을 날리는데 하루가 안 걸렸다. KBS 앞 시위대 사건 역시 사죄를 거쳐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마무리됐다. 사고 발생 12일째 찾아내야 할 실종자가 사망자보다 훨씬 많던 때 국무총리는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의문은 이런 것이다. 권력 주변에서 어떤 일들은 왜 다른 일보다 재빠르게 이루어지는가? 혹시 모를 생존자들을 위해 세월호 선체 안에 공기가 주입된 것은 침몰 50시간 뒤였다.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고 해역에 그물망이 설치된 게 침몰 사고 4일째. 잠수사들이 세월호 선내에 처음 진입한 건 침몰 86시간 뒤였다. 해경은 사고 석주가 넘은 시점까지 실종자와 사망자 숫자를 7번이나 번복했다.
이제 세월호 승선자 명단은 참사의 최대 미스터리가 되었다. 세월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한 어느 대목에서도 재빨리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유독 어떤 일만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 바로 이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일들만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사람들의 본능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배가 기우뚱하고 있어. 침몰할지 몰라. 누구와 함께 탈출해야 하는 거지? 그들은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에 귀 기울이는 승객들이 아니다. 배를 끌고 가는 선박직들이다. 생존자 명단은 그들이 정한다. 첫 번째 구조 대상은 단연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구하면 정치적 반격의 기회는 언제든 다시 붙잡을 수 있다. 이 정도 정치적 생존 본능이야 탓할 일도 아니다. 평소라면 그렇게 너그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화가 나 있다. 참사의 한복판에서 주판화를 튕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짓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염치가 없는 짓이죠. 염치가 없는 짓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13일 만에 나온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사과 아닌 사과는 기대 이상으로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애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 그런데 뭐 어젠가 그젠가요? 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한 달 지나서. 그 한 달 동안 그분들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뻥 뚫린 공간에서 사생활이고 뭐고 없이 난민처럼 그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KBS 기자들은 남도 국악원 네. 호텔급 거의 숙소에 펜션에서 있었고요. 예. 그것도 무료로. 예. 대통령만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정권은. 예, 국민일보 이영미 사회부차장의 칼럼이었습니다. 한겨레 특파원 칼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통점은 독재자의 결국 자손이란 점, 그런 점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특파원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균형 도쿄 특파원 칼럼인데,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의 여러 위원회에 불려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수시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총리 관저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즉석 기자회견에서도 답을 했다. 일본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좀처럼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돼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거대한 연극이야. 미리 질문지를 주잖아. 자주 어울리는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다. 질문지가 미리 전해진다고는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야당 의원들과 총리의 토론은 간단치가 않다. 한 예로 1월 31일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아베 총리와의 사이에서 질문 공방을 무려 1시간 2분 이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 민주당 중의원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과의 토론 시간까지 합쳐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사실상 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실로 오싹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몰하는 배를 밖에서만 구경했던 해경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는 것이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맨 얼굴로 나서서 이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의 그 언변, 그 언변을 넘어선 국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토론회, 1, 2, 3차 토론회 안 보신 분들, 안 보고 표를 찍었다. 이건 정말 국민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선 1, 2, 3차 토론회 그걸 봤다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감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기균형 특파원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된 입장에서 칼럼을 쓴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지나친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TV 토론회 때. 아니, 그 공약, 박근혜 후보께서 지금 하신 공약,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내가 되면 된다니까요? 뭐 이런 식의, 이런 정말 봉숭아학당식 대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 정말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얼빠진 안행부, 한심한 장관, 이런 제목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이거 보신 분들, 이 현 정부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늠하셨을 겁니다. 안전행정부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할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평가가 가능하느냐. 강병규 장관은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TV 뉴스 속보로 보고 걸어온 그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한다. 그 전까지 119 신고와 해경의 사고 인지, 소방헬기 출동과 전남 소방본부의 전남도지사 보고가 숨가쁘게 이어졌지만 안행부는 깜깜이었던 것이다. 그 후 강병규 장관은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경찰관부 후보 졸업식장으로 향했다. 세월호에 탄 꽃다운 생명들이 속절없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은 한가하게도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강 장관이 청와대에 첫 보고를 한 것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나서 그마저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했다는 점, 그래서 정부의 초기 대응을 갈팡질팡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강 장관의 책임은 한없이 무겁다. 더 놀라운 것은 강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장관은 책임을 다그치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고를 받은 상황을 종합하고 발표한다. 라고 반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받고 이를 모아서 발표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이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최종 책임자는 안행부 장관이다. 이런 기본적인 체계조차 몰랐다면은 애초부터 장관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속이 빤히 보이는 책임 떠넘기기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들조차 국민 안전 포기부라고 질타하면서 강 장관에게 당장 사표를 내라고 했겠는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장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어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선원들의 당시 행동은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인데요. 4월 16일 오전 8시 52분쯤 이미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9시 30분 해경에 가장 먼저 구조되기까지 이 선장과 선원들이 말이죠. 승객들을 구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죠. 승객 대피를 준비하라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도 모른 채 했고 선내 대기하라 이런 말 말고는 추가 조처를 요청하는 그 객실 승무원들의 무전도 묵살했던 아주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로 선장을 기소를 했는데요. 또 세월호는 증축공사로 좌우 불균형이 심화되고 보건성도 약해져서 화물 적재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진 해군은 보건성 유지에 꼭 필요한 평형수 등을 절반 이하로 적게 싣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는 수법으로 1년 동안 30억 원의 초과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승객의 안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극명하게 이번에 노출된 것이죠. 사실 이런 대형 참사 같은 경우는 우연히 모여서 피견이 된다. 이런 말을 입증하는 그런 사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수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겨레가 육면에서 어떤 것을 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사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해경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피 지시를 했다면 다수의 승객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해석, 이 해석과 관련해서 책임있는 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 사고 초기부터 흘러나온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해경과 어떤 식으로 유착이 돼 있는지 이것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 당직함이나 특공대가 늑장 출동하게 된 그런 배경, 과정,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직무유기 의혹, 이런 것들도 있죠. 진도관제센터는 관할 해역에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거나 확인하는 교신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교신을 해놓고 이걸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할 것이고요. 아울러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도 밝혀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앙일보가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오보들을 모아가지고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기획을 실어서 언론계의 화제가 되긴 했는데 말이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따로 그동안의 그 부정확한 보도들을 사례별로 모아가지고 독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서 또 진지한 사과를 구했습니다. 이건 참 아주 평가할 만한 그런 기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일보가 무엇에 대해서 반성했느냐. 사고 초기에 세월호 탑승자 수와 실종자 수, 구조자 수, 이걸 정확하게 보도하지 못했던 것. 이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를 근거로 해서 집계를 한 거지 본인들이 집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서 사고 현황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이긴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라 하더라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특히 구조 현황을 전한 기사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한 현장 검증이 허술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월 17일자 사고 다음날 이면에 조명탄 600발 쏘면서 밤샘 작업, UDT 178명 투입, 이 기사를 대표적인 오보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기사는 마치 178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구조 현장에서는 통상 20명 내외의 잠수부가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정부 발표는 동원 가능한 전체 자원이었는데 이를 실제 작업 인원과 대조하고 확인하지 못한 탓에 나온 오보다. 예, 중앙일보에 이런 오보보다 더 심한 오보가 있었죠. 바로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를 향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개새끼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죠. 그 밖에 중앙일보는 세월호 이진당 3억 5천만 원 배상보험이라는 기사도 부적절했다.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치 사망을 전제하는 듯한 보도로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취재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소홀히 한 과오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예. 4월 22일자 일면에 세월호 선정적 부정확 보도 자제, 언론의 신뢰 원칙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해놓고는 이런 선언과 다짐을 사고 첫날부터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 점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예, 바이란이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만 못한 MBC의 행태, 오늘 한겨레가 신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MBC 세월호 보도 그 자체가 참사다. 징계를 각오하고 사측을 비판하겠다. 예, 대국민 사죄 성명을 발표한 기자들의 입장입니다. 잠수부의 죽음에 대해서 뉴스데스크의 박상후 전국 부장은 유족들의 조급증 탓인 양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보도야말로 참사다. 이런 지적이죠. 이런 가운데 2년 전 MBC 노조의 파업 뒤에 수십 명이 해고되고 정직 조치를 당했는데 이런 징계와 아울러 편파 보도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안광한 사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같은 인물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 이런 형국에서 나온 대국민 사죄 성명이어서 주목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MBC 노조가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과연 이런 대국민 사죄 성명이 얼마만큼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자, 한겨레 박창식 논설위원회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북풍으로 으라차차 이런 제목입니다. 냄새가 잔뜩 난다. 국방부가 연일 북한 때리기에 나선 배경 말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엊그제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국가의 기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우리 국민라디오의 진행자인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이건 북한 보고 우리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정에 무능하고 여론 관리에만 공을 들여온 정부가 실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적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도 있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축적한 현 정부의 적폐가 한꺼번에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통령부터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국정을 크게 쇄신할 것인가. 여전히 정치공학, 즉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이런 정치공학과 여론몰이에 기댈 것인가. 국정쇄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초강성 인물이 기용된 것이 그렇고 나름대로 합리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 홍보 참모들이 줄줄이 떨려나갔다. 무엇보다도 국방부 대변인의 선제 입도발이 북풍으로 다시 한번 으라차차를 꿈꾸고 있는 여권 핵심부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창식 논설위원 말입니다. 예, 김민석 대변인의 말 중에 남북한의 공통점은 있어 보입니다. 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네.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네. 예. 남한도 다를 바는 없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약세로 돌아서니까 북한을 때려서 긴장을 유도하고 국민의 눈을 돌리지 않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보복전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남북 긴장 격화를 우려하기에 이르렀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남북 사이의 이런 불확실성,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은 남북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여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남북의 힘없는 민중들이에요. 예. 이 지금 적대적 공존관계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화 국면은 유온해 보입니다. 자, 대학생 중심의 침묵 행진 확산 조짐 오늘 한국일보가 1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글이 적힌 흰색 종이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학생들이 30분 동안 학교 안을 돌면서 추모 행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청년들의 사회문제에 참여를 촉구하면서 붙인 한 장의 대자보로 촉발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평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추모 행진은 지난달에 경희대학교의 한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말이죠. 자, 홍대 입구역, 서울 명동, 서울 광장에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으라 이런 행진이 벌어졌고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세 번째 침묵 행진이 지난 토요일에도 있었습니다. 내일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추모하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는 이 실황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윤희용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12면에 실렸는데 예. 세월호 사고가 선거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긴 했지만
20, 30대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일으켜서 평소 같으면 기권했을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끄는 효과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전망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 혐오 때문에 4년 전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통상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돼 있죠. 하지만 정권 심판론 효과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투표율 무당파가 낮출까? 앵그리맘이 올릴까? 이런 겁니다. 앵그리맘. 화가 난 30, 40대에 키우는 엄마들. 예. 이분들을 화나게 함으로써 투표율이 올라갈지 혹은 무당파 정치 혐오를 하고 있는 이런 이들로 인해서 이 투표율이 낮아질지 관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예.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표상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이어질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부산과 광주가 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격전지가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부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네.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와 오거돈 무소속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병수 전 의원이 이렇게 후보로 공천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일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양자 대결로 갈 경우 특히 오거돈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양자 대결로 갈 경우에는 오거돈 후보가 상당한 폭차로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 광주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윤장현 후보를 공천했지요. 예.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광주시장 공천을 따내려 했다가 결국에는 밀려난 강훈택 현 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단일화가 됐을 때에는 윤장현 후보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과 광주의 단일화 논의가 어떤 결실을 맺느냐 또 그렇게 해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관련한 기사를 소개할 때 예. 그 무슨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수치 말씀드리면은 이 또 무슨 표본 오차가 얼마고 몇 명 조사하고 전화로 했느니 뭘로 했느니 그리고 어디가 조사했느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했느니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괜히 그 시간만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그 추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웃게 만들 기사와 그리고 상당히 긴장하게 만들 기사 이 두 가지 기사가 실렸네요. 17면을 보면은 나쁜 일자리 줄이기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으뜸이었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도리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났다.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들이 다른 지자체는 늘었는데 서울시는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19면을 보게 되면은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치료비 아무 걱정 말하더니 왜 약속이 다른가요? 대형 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옮기니까 지급 보증을 거절당했다. 서울시 책임지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른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구원파 때리기가 과해 보입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해 이른바 예고식 수사를 진행하며 유 씨 일가의 버티기를 사실상 조장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9시간 동안이죠. 9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제서야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혜종 2차장은 취재진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결국 체포에 실패했고 수사팀이 대기한 9시간 동안 취재진이 점점 더 늘어나 결국 백일 씨 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까지 되자 유 씨 일가가 버티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시간을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 보도를 살펴볼까? 먼저 KBS. 검찰이 유병언 씨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구원파 신도 수백 명은 금수원의 집결에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에 맞서 싸우자! 순교도 불쌍하다! 검찰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금수원 진입에 강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정확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을 이 안에 투입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MBN.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신이라는 막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막말까지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국가의 통합과 화해를 파괴하는 사람의 계획이 박 대통령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991년 오대양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불공정한 법 집행을 했던 김기춘 실장이 또다시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께 요청합니다. 1991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TV조선. 그럼 여기서 유병언 전 회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구원파의 총본산 경기도 안성 금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검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침몰의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사망의 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이 된 300여 명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해진보다 해경의 책임이 큽니다. 신도들은 또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구원파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이 공정하지 않아 법 집행은 거부한다는 앞뒤 안 맞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검찰의 가공할 연출력. 누구를 위한 것일까? 노종면 앵커의 분석. 특정 종교, 그것도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와 관련된 이들을 수사하겠다면서 언제 소환한다, 언제 체포영장을 친다, 동네방네 소문을 냈으니 이건 신도들을 동원하라고 꼬드긴 꼴입니다. 언론은 한술 더 떠서 검찰의 체포 시도와 구원파 신도들의 집단 행동을 시시각각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 일가가 구원파 신도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이 같은 콤비 플레이는 결국 정부로 쏠리는 비판, 구조에 실패한 해경의 과실치사 혐의를 가리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6월 4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물갈이 공천에 이른바 민주계 인사들 다수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분란과 잡음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뉴스바는 최근 강훈태 광주시장과 그다음에 이용섭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후보를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한 데 반발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그런 인사들입니다.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 마포지역 서울시 광역의원이죠.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해서 현직인 김기덕 의원이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당사자인 김기덕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기덕입니다.
우선 결국 정당 공천을 못 받고 이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탈당을 하셨습니까? 어제 탈당했습니다. 예. 참 불행스러운 일이죠. 예, 후보 등록도 하셨고요. 예, 했습니다. 예, 어제 첫날 하셨군요. 네네. 예. 일단 탈당과 무소속 출마라는 게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가벼운 일이 아닌데 치명적이죠.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심경이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 입장은 이 밖에 날씨가 매우 맑은데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에서 지난 5월 12일 저를 국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5월 13일 새벽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심위 결정을 뒤엎고 제가 아무런 무슨 격축 사유가 없거든요. 현역시의원 저를 탈락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낙하산으로 전략 공천한 것은 지분 나눠먹기 식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정말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서울시당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를 최고위에서 바꿀 수는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신 거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심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다시 재심을 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예. 경선을 하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걸 다시 무슨 이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절차와 과정이죠.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과를 뒤집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기덕 의원의 어떤 소명이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절차도 없었고요. 예, 예. 이 최고위원회가 결정해서 단수 공천을 받고 후보로 나서게 된 인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게 되겠죠. 예, 예. 어제 정청래 의원이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서 출신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가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예. 오세훈 시장 정무보좌관을 지낸 자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낙마하면서 본인도 다 똑같이 그만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 과거에는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후보도 어제 등록했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죠. 예. 대탕평 인사입니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을 공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도 그거지만은요. 상대를 제가 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오경환 후보는 동네에서 그동안에 명함 한 장 돌린 사람이 아니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한 장을 줘본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은 2010년 저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의원 경선에서 패했는데 그걸 불복하고 남부지방법원에다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 자죠. 물론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또 그때 우리 당인 박홍섭 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선거 이틀 놔두고 이 박홍섭 후보를 도와주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김기덕은 글쎄 하고 물음표를 보낸 사람입니다. 예. 경선에서 졌으면은 당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자인데 아주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공천이 된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낙하산식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2010년에도 경선을 했던 상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직후에 당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분이? 그렇죠.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우리 당을 떠나서 오세훈 밑으로 갔고 오세훈 시장 밑으로 갔고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패해서 시장직을 물러나니까 본인도
다시 이제 민주당에 들어온 거 그렇게 저는 계산을 합니다. 예, 선거에 져서 물러난 건 아니고 주민투표 결과 때문에 이제 물러났는데 예, 그때 함께 물러났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오세훈 사람이었죠. 예.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분 다툼, 그 나눠먹기 이 결과로 지금 이런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시당 이 공심위가 이 결정한 걸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바꿨는데 왜 하필 김기덕 의원이 결정이 됐었는데 바뀌었다. 이번에 공천된 이분이 그 안철수 공동대표 측과 좀 가까운 사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가깝기도 하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치적 계산에서 제가 결국 희생양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뭐 제가 추측이고 합니다만은 지금 지역 여론은 전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잔인한 거지요. 이 소위 그 지역 일꾼이고 작은 정치인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떤 이해 득실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단도질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공천 결과 번복한 이후에 당의 항의나 어떤 의견을 달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러 가자고 다 모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5월 15일이 이제 어제 그 후보 등록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5월 14일 날 최고위가 다시 수집돼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변동사항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항의를 하러 가고 하는 시간이 탈당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예. 뭐 시간이 없었어요. 14일 날 오후 3시 넘어서 제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만한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 손 한번 써볼 겨를 없이 제가 위치를 바꾸게 된 거죠. 예. 혹시 최고위원회가 결정 바꿔서 공천 받은 후보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신 적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이번 공천과 관련한 그 민주당 출신 기초선거 주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당의 공천 과정을 바라보는 정작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죠. 어떤 분위기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혼란들이 여러 군데서 오고 있는데요. 기초위원이든 광역위원이든 구청장이든 지금 지금 대단한 혼란 속에 있어서 본선 치르기도 전에 지역에 지금 뛰는 후보들이 많이 맥이 풀려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해오던 분들, 민주당 출신들이 평소에 해오던 대로 지역을 다니고 선거에 임하고 사무실도 내고 다 선거에 임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기초 공천제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 요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또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은 사무실 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등록해가지고 본선거에 나가게 되고 과연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하고 경합해서 이기겠습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선 치르기도 전에 이 지역은 혼란이고 저뿐이 아니고 동료 의원들도 좀 맥이 풀려 있는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정청래 의원도 인터뷰 때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좀 날선 그런 공격을 가한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해서 이른바 보복공천이다,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 정청래 의원은 제가
오랫동안 위원장으로 모셔봤지만 그 양반은 바른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그렇게 바른말을 잘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말을 하고 지적하고 하면은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잘못된 걸 지적했다고 해서 그런 걸 보복성으로 해서 새정치를 하겠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김기덕 의원님도 그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이제 광주 광역시장 후보를 당에서는 전략공천, 정청래 의원은 정략공천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예. 윤장현 후보로 사실상 내세웠습니다. 예. 이런 과정 보시면서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새정치 어떻게 좀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공천한 입장에서는 이게 새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새정치 좋은 말이죠. 그러나 광주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껴오고 정말 바른 방법이 좀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이 새정치의 미명이 과연 무엇이냐, 정말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좀 생각하는 새정치가 됐으면은 정말 좋겠고, 저는 새정치 민주연합을 좋아하고 또 민주당이 저를 키워왔고, 또 이번에 무소속으로서 당선이 된 후에는 다시 제가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들어갈 겁니다. 즉시. 예. 자, 갈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이해득실을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정치를 구현하는 이런 모습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각에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철수 쪽 인사들하고 합당을 한 마당에, 합당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자리는 양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능력 있고 인물이 된다면 양보를 해야죠. 예. 그런데 본선에 나가지고 떨어질 후보를 뻔한데 경쟁력도 없고 능력도 뒤떨어지고 단지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지분 나누기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공천을 했을 때는 과연 당에서 한 석이라도 잃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분 나눠먹기 이건 아주 잘못된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우수하면 그 사람으로 줘야 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무조건 나눠먹기식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가면 이쪽 줘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거 전에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건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지분 나눔 지분율을 따지는 것은 또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이번 여론조사를 한 어느 지역구간에 구청장이든 서울시의원이든 이 현역들이 100% 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뭡니까?知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지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제 나온 얘기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당의 공심위 결과를 뒤집으면서 12년 전에 우리 김기덕 후보의 전력을 가지고 얘기를 꺼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무소속으로 나간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이 되겠죠. 13년. 그때 당시에 2002년이죠. 그러니까 2002년을 말합니다. 12년 전. 그래서 그때 제가 단수공천으로 하도 여론이 좋으니까 전략공천을 하려다가 그런 좀 모순이 있어서 그때 경선으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제가 이겼거든요. 그걸로서 전부 면제부가 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금에 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와서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저는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벌금 낸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미 다 면죄부를 준 거, 홍역을 치른 걸 가지고 그때다 심판을 끝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야 되니까 그걸 꺼냈다는 것은 정말 더더욱이 광란의 질주를 한 겁니다. 예. 특별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좀 살피셨는지 이후에 뭐 시간이 그렇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해볼만 하니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허탈해 있는 모습을 용기를 내라고 어제 전화나 문자가 1000통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받느라고 답변을 보내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는데요. 저는 이 지역 주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서부 지하철 후보 노선으로 선정시켜서 지하철도 완성해야 되고 경의선 공원화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습니다. 그걸 전부 김기덕이가 벌려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분명히 저를 다 찌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하고 꼭 선거에 승리를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어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예.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요. 그 안철수 대표와의 지분 나눠먹기,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뭐 안철수 공동대표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당의 다른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최고위원들이 왜 동의했을까? 네, 그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바로 이제 지도부의 그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더 있었겠죠. 저와 관련해서 또 지도부의 계산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부에서 어떤 분들의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리더해 나가니까 그냥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서로 존중해서 뭐 결정적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시기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가시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안철수 공동대표에는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나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 민주당 출신이고 또 새정치 민주연합의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찰이 돼서 그 앞으로 지도부가 그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밑부분 정서까지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계기와 기회가 됐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하늘을 볼 수 없어 지금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기강되게 좀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 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잠시 떠났을 뿐이고 결국에는 그쪽 식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도부에서는 더 앞서서 이제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양측이 언론, 기레기 언론의 전성시대. 네, 이런 비판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요즘입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 위쪽에 자리 잡은 보수 기득권 언론은 더욱 가열차게 팩트의 함정을 치고 또 거기에 진실을 묶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어제 개봉됐습니다. 태준식 감독이 연출했고요.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다소 좀 독특한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조명해보는 최강희의 영실이. 오늘은 이 영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강희 영화 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기자들 얘기입니까? 언론 환경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겠죠. 예. 네, 요즘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특히나 그 국민 TV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절감하실 거예요. 요즘에 언론이 아니잖아요. 특히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종 언론들이 보여주는 어떤 보도 행태를 보자 하면은 정말 이게 정말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언론이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앞서서 기레기 언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언론에 대한 사람들 불신은 정말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아요. 기러기가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마 네. 분노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우리하고 네. 유사한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 그렇습니다. 조상원 앵커도 사실은 기자시니까 그런 얘기 기자 쓰레기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안 좋으시죠? 아니, 안 좋진 않아요. 네. 실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쓴 어떤 기사 중에 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 3명의 의견 통일을 이루는 것은 네네. 삼국 통일보다 어렵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세월호 참사 관련해가지고 보도 태도가 얼마나 엉망이면 얼마 전에 MBC 기자협회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또 어제 KBS에 가봤더니 거기는 또 KBS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하고 보도국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왜곡 보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동하겠다. 제작 거부를 하겠다. 뭐 그런 그 성명서를 붙여놓은 걸 봤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갔는데 행진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YTN 기자하고 KBS 기자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행진 대열 속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YTN 새끼들 꺼져, 뭐 KBS 새끼들 꺼져,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촬영하러 나온 그 기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정말 복창이 터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 개개인의 기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MB 정권 이후에 정말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이면서도 잔인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상황 아닙니까? 결국 정권하고 이제 그 정권에 충실한 경영진의 문제죠. 경영진 그리고 예. 일부 간부들. 해바라기성 간부들과 예. 그다음에 그 해바라기성 간부에 달짝 붙은 평기자들. 예. 예. 뭐 사실 뭐 조중동에도 좋은 기자들이 있다라고 있는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조중동에 좋은 기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조중동의 논조를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조중동의 논조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버텨내겠죠. 사람인 이상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보수 언론의 어떤 극악한 행태를 보이는 그 언론사 종사자들도 미필적 고의의 공범이다. 그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든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든 간에 그 언론사가 만약에 어떤 마녀사냥식의 어떤 보도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담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기자들도 평기자들도 충분히 정말 절실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다큐멘터리도 지금 현재의 언론 지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용감무쌍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독은 태준식 감독이고요. 원래는 그 노동자 뉴스단에서 노동 현장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야만의 언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이제 김성재 씨가 쓴 책을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기획입니다. 한 4년 정도 쭉 작업을 진행한 결과물로 이제 다큐멘터리 슬기로운 해법이 탄생이 됐고요.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 쪽보다는 주로 신문 쪽. 그것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3개 보수신문이 어떠한 프레이밍, 그 틀짓기라고 하죠. 예. 를 통해서 기득권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지, 혹은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마녀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통렬하게 회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사례는 역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은퇴한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 박연차 사건 게이트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중동이 어떠한 보도 행태를 보였느냐. 이제 요것들을 계속 세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보도는 완전히 처음부터 노무현을 그냥 마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식으로 계속해서 혐의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말 뭐 진실이 뭐 중요하고 간에 검찰이 혐의 사실을 흘리면 그걸 가지고 기정사실로 소설을 써서 왜곡 날조 아니면 과장해서 보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이 영화의 제목이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상당히 그 양면적인 게 뭐냐면요. 그때 조선일보인가에 나오는 사설에 칼럼인가 사설에 그 노무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겁니다. 노무현을 빨리 우리 이 정치사에서 제거해버리는 게 우리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다. 뭐 이런 굉장히 그 잔혹한 그런 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 제목을 따온 겁니다. 아, 영화 제목 자체가요? 예, 영화 제목 자체가 거기서 따와서 다시 그 제목을 비틀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왜곡된 언론 지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질문을 슬기로운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출연진을 보니까 좀 귀에 익은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정현주 KBS 전 사장을 비롯해서 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라든가 뭐 이런 주로 이제 약간 진보적인 그런 인사들이 많이 영화 속에서 인터뷰이로 등장해서 현재 언론 지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사례를 들려주는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네, 종부세와 관련된 그 조중동의 보도 행태. 참, 그때 당시에 세금 폭탄이라는 언론사적으로 상당히 그 어떤 독창성 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 국민의 3%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내는 그 종부세가 마치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과중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착시 현상을 불러내게 만든 그 단어였죠. 조중동의 적어도 고위 간부들은 종부세 대상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안에서도 대상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들한테는 세금 폭탄이지 국민들한테는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어를 창안해내서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언론이 흔히 관행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일종의 프레이밍, 틀짓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SBS 뉴스로 기억이 됩니다만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을 썼죠. 뉴스에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전국의 만두집들이 다 도산했어요. 그게 만두는 쓰레기다라고 하는 그 공식, 그 등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두 안에 쓰레기가 들어갔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하기 위해서 쓰레기 만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창안해냈고 이것이 만두라고 하는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애꿎은 그 만두 중소상인들이 전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참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폭력적인 언론의 형태, 그야말로 야만의 언론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신정아 씨 스캔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흘린 혐의 사실을 언론이 주워다가 기정사실로 만드는.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 그리고 그 배후에 숨은 정치 세력 간의 삼각동맹의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 영화 다큐멘터리 슬기로운 해법은 그 해부에서 관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포함이 안 됐겠군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뒤로 가면서 언론사의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언론사의 그 언론이 보여주는 논조나 보도 태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화는 역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부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 간부들 가운데 종부세 적용자들이 있을 뿐더러 또 언론사의 많은 광고 비중이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부세 사건, 종부세 파문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부동산 관련 전면 광고가 조중동에 엄청나게 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거의 응원이라는 얘기죠. 이 신문사에서 보통 광고 받아서 특집 지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부동산 특집이 제일 잦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일단 집값이 오르면 뭐 호황, 부동산 경기 살아난다. 뭐 이렇게 하고 집값이 내리면 마치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실 집값이 내리는 게 서민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어떤 그 집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특히나 각종 아파트의 시세들 이런 것들이 신문 전면으로 전부 다 안내가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대한 어떤 집착을 더욱 부추기게 만드는 그런 그 보도 행태들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죠. 곧 자사의 이익과 결부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부동산 시세가 신문 전면에 광고 이렇게 안내되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은 현실이죠. 그런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배우로서 삼성. 삼성이 지금 뭐 거의 압도적인 광고주 1위입니다. 이 삼성이 언론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과연 최대 광고주인 이 삼성에 대해서 언론들이 얼마나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태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중동에 가장 많은 삼성 광고가 실리죠.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은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에 단 한 개의 삼성 광고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주로서 최대 광고주로서의 대기업이 언론들을 광고를 통해서 주물르는. 그래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광고를 주지 않고 호의적인 언론에게만 광고를 주는 식으로 통제하는 이런 자본 검열 혹은 자본 통제도 무시 못할 지금 언론 환경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불편한 언론 환경. 슬기로운 해법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가 제시하는 슬기로운 해법은 시청자 혹은 독자, 수용자들이 조금 더 각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 TV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시피 어떤 대한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응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존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거리를 두면서 좀 더 그 언론 환경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맥락적으로 좀 살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결국은 수용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결론들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JTBC 뉴스가 떴잖아요. 근데 저는 맥락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과연 JTBC 뉴스가 공정한 언론인가? 그 사실상 삼성과 밀월 관계에 있는 중앙일보가 미는 그 중앙일보에서 만든 그 종편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탄생됐는지 우리가 훤히 아는데 거기서 손석희 사장 한 명 와가지고 조금 공정한 척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종편 지형이라고 하는 차원에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언론 환경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즉 보수 일색이기 때문에 JTBC의 그런 제스처만라도 반가운 상대적으로,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반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좀 우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기고 슬픈 일이죠. 그런 그 상황들을 좀 맥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종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언론 환경 안에서 그 JTBC는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종편이 다 또라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알리바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때는 좀 조금 더 얄미워요. 결국은 수용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뭐 시청률 떨어지고 또 신문 같은 경우 독자 수 떨어진다면 각성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뭐 신문의 위기를 결국은 종편으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의 전성시대다.
예, 한때 위기를 맞았던 양치기 소녀는 돌파구를 찾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는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언론의 역할, 기능이 중요한 요즘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우리 언론 환경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관객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독교 복음 침례,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죠. 신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본인들의 주장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눈여겨 의미를 되새겨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일 검찰의 조사가 공평하다면 천혜지 지주회사인 아이홀딩스와 대주주 및 유병원 전 회장을 그렇게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처럼 해경청의 상부 부서인 경찰청,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까지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들 세월호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음모를 꾸밈으로써 국가의 통합과 화해를 파괴하는 사람의 계획이 박 대통령,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침몰의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사망의 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이 된 300여 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해진보다 해경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들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겠으나 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대목들도 있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후에 이런 구호도 외쳤습니다.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과연 무슨 의미로,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런 구호를 외쳤을까요?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